세계 증시 순위가 발표되던 날 강대국들이 일제히 얼어붙었습니다.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4위 인도, 그리고 5번째 자리에 국토 107위에 자원 한 톨 안 나는 대한민국이 올라섰습니다. 미국은 고삐 풀린 망아지라며 코웃음을 쳤고, 중국은 경악했으며 일본은 죽도록 부럽다고 했습니다. 거품이라 비웃던 미국은 그것을 증명하겠다며 한국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 눈으로 본 것이 미국의 30년 확신을 무너뜨렸습니다. 미국이, 중국이, 일본이 이 작은 나라 앞에서 떨기 시작한 진짜 이유.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제 인생에서 회의실 전체가 한순간에 얼어붙는 걸 본 건 딱 2번이었습니다. 한 번은 30년 전 도쿄에서였고, 또 한 번은 바로 그날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서였어요. 정면 대형 스크린에 세계 증시 시가총액 순위가 떠올랐습니다.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4위 인도, 그리고 5번째 칸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국토 면적 세계 107위, 인구 29위, 석유도 가스도 철광석도 한 톨 안 나오는 나라, 쓰는 에너지의 90%가 넘는 양을 남의 나라에서 사다 쓰는 그 작은 반도가 세계 1위, 우리 미국 바로 4칸 뒤에 서 있었어요.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에 서류 넘어가는 소리만 사락사락 들렸죠. 제 옆자리에서 누군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또렷하게 났습니다. 스크린의 푸른빛이 마호가니 탁자 위에 차갑게 깔렸어요. 저는 그 침묵이 우스웠습니다. 손을 들어 안경을 고쳐 쓰고 일부러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기댔어요. 그리고 회의실 전체가 다 듣도록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군요. 몇몇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2 종목입니다, 여러분. 삼성하고 SK하이닉스. 그 2 회사 빼면 저 나라 증시에 뭐가 남는지 아십니까? 거품이에요. 길어야 석 달, 반토막 납니다. 제가 장담하죠. 제 이름은 마이클 리드. 그때 나이 56.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그러니까 NEC에서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차관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한 가지 일만 했어요. 어느 나라의 경제가 어디서 무너질지 그 급소를 찾아내는 일이죠. 자랑 같아서 좀 그렇지만 저는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1989년 도쿄가 세계를 다 사들이던 그 미친 시절에 저는 혼자 일본은 곧 무너진다고 보고서를 썼어요. 다들 저를 비웃었죠. 그리고 일본은 30년을 잃었습니다. 2000년 닷컴 거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가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며 흥분할 때 저는 이건 신기루다라고 했고, 반년 뒤 나스닥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월가에서는 저를 이렇게 불렀어요. 거품을 가장 먼저 냄새 맡는 남자. 사냥개. 그러니 한국 증시 따위가 세계 5위에 올랐다는 뉴스는 제게 그저 다음 사냥감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탁자 맨 끝,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짝, 짝, 짝. 3번. 비웃음이 잔뜩 묻은 박수였죠. 하워드 그레이였습니다. 국가안보 부보좌관. 워싱턴 정가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야심 많은 인물로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맞춤 양복은 흠 하나 없었고 손목의 시계는 제 1년 연봉쯤 됐을 겁니다. 그가 입꼬리만 올려 웃었어요. 눈은 전혀 웃지 않았죠. 역시 마이클이군. 정확해. 솔직히 말합시다, 여러분. 그레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국 국기 위에 그의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한국이 뭡니까? 우리가 키워준 하청 공장이에요. 우리가 시장을 열어줬고, 우리가 기술을 줬고, 우리가 지켜줬습니다. 그 덕에 좀 컸다 이거죠. 그런데 요즘 이 친구들이 분수를 모릅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렸어요. 방위비 분담금은 깎으려 들지, 자기들 무기, 우리한테 안 사고 자기들이 만들어 팔지, 반도체 공장 우리 땅에 짓는다더니 자꾸 미적거리지. 버릇이 나빠졌어요. 이 거품이 터지는 그 순간이 우리가 저 친구들 고삐를 다시 죄어야 할 타이밍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레이의 말투에는 동맹에 대한 존중 같은 건 한 톨도 없었습니다. 그저 길들여야 할 짐승을 보는 눈빛이었죠. 솔직히 그때 저는 그 말이 좀 지나치다고 느끼긴 했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저도 결국
한국을 거품으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마이클, 자네한테 맡길 일이 있네. 그가 제 앞으로 붉은 표지에 폴더를 밀어보냈어요. 표지에 찍힌 글자가 형광등 아래 번쩍였습니다. 기밀. 한국 증시 급등이 우리 미국의 경제 안보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 평가서를 만들어주게. 저게 거품이라면 언제 어떻게 터질지, 우리가 거기서 뭘 잃고 뭘 얻을 수 있는지. 자네만큼 이 일을 잘할 사람이 없어. 저는 그 폴더를 한 손으로 가볍게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일주일 주십시오. 아니, 그것도 길군요. 제가 빙긋 웃자 회의실에 옅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레이만이 웃지 않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된 결론을 가져와. 그 친구들이 거품이라는 결론을. 그날 저는 그 평가서를 우습게 봤습니다. 길어야 며칠이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붉은 폴더가 제 손으로 쓴 가장 정직한 보고서가 되는 동시에 제 30년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라는 걸 말이에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곧장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거품을 증명하는 건 제게 숨 쉬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었어요. 30년간 해온 일이니까요. 저는 마커를 들고 한국이라는 거품이 왜 터질 수밖에 없는지 3가지 이유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2 종목. 저는 보드에 큼지막하게 숫자를 적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 단 2 회사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메모리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품목으로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저는 제 밑에서 일하는 젊은 분석관 클레어에게 물었습니다. 28살, 똑똑하지만 아직 세상의 무서움을 모르는 친구였죠. 한 다리로 서 있는 거인이야. 그 다리 하나가 삐끗하는 순간 나라 전체 증시가 같이 고꾸라진다는 뜻이지. 반도체 경기가 한번 꺾여봐. 저 5위? 하루아침에 15위로 떨어져. 클레어가 노트에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나라의 크기. 저는 세계 지도를 띄웠어요. 미국 위에 한국을 100회쯤 올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땅이었죠. 인구 5천만. 내수 시장이 작아. 1억이 안 넘는 나라는 자기 나라 안에서 물건 팔아 먹고 살 수가 없어. 무조건 수출이야. 남이 안 사주면 그날로 끝나는 구조라고. 게다가 기름 한 방울 안 나와. 에너지를 다 수입해. 이런 나라가 무슨 수로 세계 5위를 유지해. 운이야. 잠깐 운이 좋았던 거라고. 말하면서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등 뒤로 따뜻한 만족감이 차올랐죠. 모든 숫자가 제 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셋째. 이게 진짜 핵심이었어요. 저는 마커를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잿빛으로 흐려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30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그 도시를 떠올렸습니다. 도쿄. 클레어. 1989년에 내가 어디 있었는지 알아? 도쿄 아니셨어요? 재무부 주재관으로. 맞아. 26이었지. 그때 도쿄는 말이야. 지금 서울이랑 똑같았어. 아니, 더했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긴자 거리의 불빛이 눈꺼풀 안쪽에 그대로 떠올랐어요. 밤이 되어도 대낮처럼 화나던 거리. 택시 잡으려고 만 N짜리 지폐를 흔들던 양복쟁이들. 그 시절 일본은 미국 록펠러 센터를 사들였고 캘리포니아 골프장을 통째로 샀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 중에 33개가 일본 회사였어요. 세계 1위 기업이 NTT라는 일본 전화 회사였고 그 시총이 2위였던 미국 IBM의 3배였습니다. 도쿄 증시가 뉴욕을 넘어섰던 시절이었죠. 다들 그랬어. 21세기는 일본의 세기다. 미국은 끝났다. 일본을 배워라. 서점마다 일본 경영을 다룬 책이 깔렸고 우리 하버드 교수들까지 도쿄로 견학을 갔다니까. 저는 눈을 떴습니다. 창에 비친 제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그런데 나만 봤어. 그게 거품이라는 걸. 땅값이 실제 가치의 10배, 20배로 부풀어 있었거든. 나는 보고서를 썼지. 일본은 무너진다. 다들 비웃었어. 풋내기가 뭘 아냐고. 그리고 무너졌죠. 그래. 깨끗하게 무너졌어. 그 뒤로 일본은 30년을 잃었지. 잃어버린 30년. 다들 그렇게 부르잖아. 저는 클레어를 돌아봤습니다. 한국은 그 일본의 축소판이야. 똑같은 영화라고, 클레어.
나는 이 영화를 봤어. 결말까지 다 알아. 주인공이 우쭐대다가 망하는 거지.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언제 무너지는지 날짜만 찍어주는 거야. 클레어가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차관보님,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 일본 거품은 부동산하고 은행이 끌어올린 거였잖아요. 실체가 없었죠. 그런데 한국은 실제로 물건을 팔고 있어요. 반도체를요. 전 세계가 줄을 서서 사간다는데요. 이게 거품이면 왜 매출이 같이 늘어나는 걸까요? 순간 저는 미세하게 멈칫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어요. 가슴 한 구석이 바늘 끝으로 살짝 찔린 것 같은 그런 느낌. 하지만 저는 곧바로 그 느낌을 눌러버렸습니다. 30년 경력이 그런 작은 의심 따위에 흔들릴 일이 없었으니까요. 매출은 만들어낼 수 있어, 클레어. 보조금으로, 정부 지원으로, 회계 장난으로. 수십 번 봤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클레어의 그 질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매출이 같이 늘어나는 걸까?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가봐야겠다. 서울에 가서 그 거품의 실체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터지기 직전에 균열을 사진으로 찍어 와야겠다고. 그래야 완벽한 평가서가 될 테니까요. 물론 저는 그때까지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가 보러 가는 건 거품이라고. 무너지기 직전의 모래성이라고.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첫 번째로 당황했습니다. 거품이 곧 터질 나라의 공항이라기엔 그곳은 너무 거대하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정확했어요. 입국 심사대를 지나는데 4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짐은 제가 게이트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벨트 위를 돌고 있었죠. 천장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았고 바닥은 거울처럼 닦여 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세계 모든 공항을 다녔어요. 그런데 이런 공항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쩐지 기분이 묘했죠. 마치 제가 알던 세계의 순서가 살짝 어긋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항 하나 좋다고 나라가 부자인 건 아니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마중 나온 사람은 한국 측 안내를 맡은 인물이었습니다. 한도연, 45살쯤 됐을까요? 한국기획재정부의 고위 관료였고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라 영어가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그는 화려하지 않았어요. 짙은 회색 정장에 말투는 차분했고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리드 차관보님, 먼 길 오셨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하는 손에 힘이 적당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신감은 이때 과시하지 않는 그런 악수였죠. 저는 일부러 가볍게 떠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한 박사님. 저는 한국 증시가 거품이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건 그 거품이 언제 터질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불편하셨다면 미리 사과드리죠. 한도연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옅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어쩐지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고 있었다는 듯한 웃음이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관보님이 처음은 아니에요. 그가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30년 전에는 우리를 가난한 나라라고 했고 20년 전에는 한 번 망할 뻔한 나라라고 했고 10년 전에는 다 따라한 나라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은 거품이라고 하시는군요. 괜찮습니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차관보님이 직접 내리시죠. 저는 차에 올라타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신만만하군. 저런 자신감이 거품의 가장 확실한 증거지. 망하기 직전 도쿄의 그 사람들도 딱 저랬으니까. 차창 밖으로 서울이 흘러갔습니다. 밤의 서울은 도쿄보다 밝았습니다. 강을 따라 늘어선 빌딩들의 불빛이 강물 위에 길게 부서졌어요. 다리 위로 차들이 끊임없이 오갔고 한밤중인데도 거리에는 사람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끄럽지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품을 보러 왔는데 어디서도 거품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거품은 늘 냄새가 나거든요. 사람들이 들떠 있고 일하지 않고 돈만 줬고 거리에 헛된 사치가 흘러넘치죠. 도쿄가 그랬어요.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들뜸이 아니라 어떤 단단한 피로 같은 게 배어 있었어요. 새벽까지 일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방에 들어선 저는 짐도 풀지 않고 노트북부터 켰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 실시간 화면을 띄웠어요. 제 계산대로라면 그 무렵 한국 증시는 슬슬 꺾이기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워싱턴을 떠나기 전부터 몇몇 지표에 불안한 신호가 있었거든요. 외국인 매도세가 늘고 있었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조건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너지는 첫 순간을 두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 화면을 캡처해서 평가서 첫 장에 박아 넣을 생각이었죠. 저는 위스키를 한 잔 따라 들고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코스피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0.4% 올랐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외국인이 팔아치운 물량을 누군가 차곡차곡 받아내고 있었어요. 그래프는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스키 잔을 내려놨습니다. 얼음이 다 녹아 있었어요. 새벽 3시. 저는 여전히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증시는 마감을 향해 가고 있었고 제가 그토록 기다린 폭락은 끝내 오지 않았어요. 거짓말처럼 지수는 그날도 살짝 올라서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히 모든 조건이 무너지라고 가리키고 있었는데 30년 동안 제 직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는데 무너질 줄 알았던 것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루쯤은 그럴 수 있다고. 내일이면 모레면 무너질 거라고.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30년 전 도쿄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어떤 낯선 감각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습니다.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다. 저는 그 감각을 애써 외면하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올 때까지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도연이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차관보님? 저는 대답 대신 물었어요. 한 박사님, 오늘 어디부터 보여주실 겁니까? 그가 빙긋 웃었습니다. 어제 그 웃음이었어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반도체 공장으로 가시죠. 차관보님이 거품이라고 부르신 바로 그 달이하나요. 그날 제가 그 공장에서 본 것이 제 30년 인생을 뿌리째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도시 하나만큼 컸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거대한 흰색 건물들이 끝도 없이 늘어선 광경에 잠시 말을 잃었어요. 공기에서는 미세한 금속 냄새가 났고 건물 사이로 거대한 배관들이 혈관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저 멀리 굴뚝 하나 없이 그저 낮고 깨끗한 소음만이 땅을 울리고 있었죠. 한도연이 방진복을 건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는 흰 옷이었어요. 여기는 먼지 한 톨도 들어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차관보님 양복보다 이 아니만 배는 깨끗할 거예요. 저는 우습다는 듯 받아 입었습니다. 그래봤자 반도체 공장이지. 도쿄에도 이런 건 있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유리벽 너머로 생산 라인이 펼쳐졌습니다.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로봇 팔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며 손톱만 한 칩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이 그 앞에 멈춰 섰어요. 차관보님, 저게 HBM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고대역폭 메모리. 알지. 그게 왜?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한도연이 유리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AI 하잖아요. 그 AI가 한 번에 처리하는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게 고속도로예요. 차선이 넓을수록 차가 많이 다니죠. HBM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고속도로 중에서도 제일 최신 모델인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는 게 바로 이 라인이에요. 저는 코웃음을 치려다 멈칫했습니다. 엔비디아 아시죠? AI 반도체 만드는 회사. 그 회사 최신 칩에 이게 들어갑니다. AMD 최신 칩에도 들어가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라인이 멈추면 전 세계 AI 산업이 같이 멈춰요. 미국이 그렇게 공들이는 AI도 이 고속도로가 없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저는 그 말을 흘려들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한도연이 태블릿을 꺼내 주문 현황을 보여줬거든요. 보세요. 내년 물량까지 이미 완판입니다. 만들기도 전에 다 팔렸어요. 전 세계가 줄을 서서 제발 좀 팔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순간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거품이 아니었어요. 거품은 사람들이 환상을 좇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물건을 전 세계가 못 구해서 안달인 상황이었어요.
환상이 아니라 실체였습니다. 그것도 한국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실체. 저는 가방 속 카메라를 꺼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품의 증거를 찍으러 왔는데 제 눈앞에 있는 건 정반대였으니까요. 이걸 찍어서 워싱턴에 보내면 그건 거품이 아니라 미국의 약점을 증명하는 사진이 될 판이었죠. 라인 끝에서 방진복을 입은 젊은 엔지니어 하나가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깊었지만 칩을 확인하는 손길은 더없이 정확했어요. 그 청년의 눈빛을 저는 잠시 바라봤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사람의 눈이 아니라 자기가 뭘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의 눈이었거든요. 한 박사님,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라인일 뿐이지 않습니까? 운 좋게 반도체 하나 잘 만든 거고요. 나라 전체를 떠받칠 순 없어요. 한도연이 빙긋 웃었습니다. 차관보님은 어제 그러셨죠. 다리가 하나라고. 그 다리 하나가 삐끗하면 다 무너진다고요. 그가 방진복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럼 오늘 다리가 몇 개인지 직접 세어보시죠. 다음 행선지는 조선소였습니다. 바다 앞에 도착한 순간 저는 두 번째로 말을 잃었어요. 눈앞에 떠있는 배 한 척이 작은 산만했거든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별처럼 튀었습니다. 짠 바닷바람에 쇠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어요. 저게 LNG 운반선입니다. 천연가스를 영하 160도로 얼려서 실어 나르는 배예요.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무나 못 만들어요. 한도연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전 세계에서 발주되는 LNG선 10척 중에 7척 가까이를 한국이 가져갑니다. 점유율이 68%예요. 수주 잔량이 몇 년치씩 쌓여 있어서 지금 주문해도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반도체에 조선까지. 다리가 2개. 그날 한도연은 저를 쉬지 않고 데리고 다녔습니다. 방위산업 전 시장에서는 한국이 만든 무기 앞에 유럽 각국 관계자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한도연이 설명했습니다. 올해 방산 수출이 58조 원입니다.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이 미국 패트리엇의 4분의 1이거든요. 게다가 한국은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납품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주문하고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은 안 그래요. 유럽이 줄을 설 수밖에 없죠. 미국 무기를 4분의 1 가격에. 저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그레이가 그렇게 무시하던 그 나라가 우리 방산시장을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리가 3개.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체코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했습니다. 유럽 시장에 처음 들어간 거예요. 세계에서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이나 될 것 같으세요? 5손가락 안에 듭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이요. 다리가 4개. 마지막으로 그는 자동차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차 그룹이 작년에 731만 대를 팔았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 3위예요. 도요타, 폭스바겐 다음이 한국 회사입니다. 다리가 5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자동차. 그 어느 하나도 쉬운 분야가 아니었어요.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그게 전부 한 나라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클레어의 질문이 그제야 제 머리를 강타했어요. 한 나라가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한꺼번에 잘 나가는 게 거품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거품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거품은 한 군데 몰려서 부풀었다가 터지는 겁니다. 5개의 다리가 동시에 거품일 수는 없어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그레이의 이름이 떴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이클, 보고서 언제 와? 거품이라고 썼지. 그레이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차갑고 빨랐습니다. 그게 부보좌관님. 제가 직접 와서 보니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이게 단순한 거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이클, 그가 제 말을 잘랐어요. 내가 뭘 했어. 디테일 빼고 깔끔하게 쓰랬지. 한국은 거품이다. 무너진다. 그거면 돼. 자네가 거기서 뭘 받든 상관없어.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 결론이야. 그래야 우리가 저 친구들 방위비도 올리고 무역에서도 목줄을 잴 수 있어. 알겠나? 사흘 안에 가져와.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바닷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이 불편하게 조여왔어요. 30년 동안 저는 진실만을 보고서에 적어왔습니다. 그게 제 자부심이었죠. 그런데 지금 누군가 결론을 정해놓고 저더러 거짓을 쓰라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거짓이 제가 원래 믿던 결론과 똑같았다는 거였어요. 저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30년 경력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전문가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분명 저처럼 한국을 거품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들의 입을 빌려 제 원래 결론이 옳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사카모토 겐지였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헤지펀드 운용역이었죠. 저는 그가 제 편일 거라고 확신했어요. 일본 사람이니까요. 한국을 가장 우습게 볼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사카모토는 처음엔 거만했습니다. 한국이요? 우리가 다 가르쳐 준 겁니다. 반도체도, 조선도, 우리 일본이 먼저 했던 거예요. 걔들은 그냥 우리 뒤를 따라온 거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그래, 이거지. 그래서 사카모토 씨도 한국 증시를 공매도 하셨겠군요. 그 순간 사카모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위스키를 한 모금 들이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했죠. 크게 걸었습니다. 무너질 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잃었어요. 한국이 우리 뒤를 따라온 건 맞아요. 그런데 리드 씨, 우리가 30년 전에 멈춰 선 바로 그 자리에서 저 친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됐다 싶을 때 안주했어요. 한국은 안 그랬어요. 미친 듯이 계속 달렸습니다. 작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에서 우리 일본을 추월했어요. 우리가 가르친 제자한테 우리가 따라잡힌 겁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거품이 아닙니다. 거품이라고 믿고 싶은 건 그걸 인정하기가 자존심 상하는 우리 쪽이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의 숙적이 제 입으로 패배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천웨이였습니다. 중국 국부펀드의 매니저였죠. 그는 더 거만했습니다. 한국, 작은 나라예요. 우리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못 누르고 계신가요? 천웨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그는 한참을 머뭇거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못 누릅니다. 그 HBM이라는 거 우리도 만들려고 수십 조를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안 됩니다. 핵심 기술은 한국이 쥐고 있어요. 우리가 AI를 키우려면 결국 한국 부품을 사야 합니다. 목줄을 쥐고 있는 건 우리가 아니라 저쪽이에요. 저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거품이라고 믿고 베팅한 사냥꾼들이 저 말고도 잔뜩 있었어요. 일본도, 중국도, 유럽의 큰손들도요. 그런데 그들은 전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에 베팅한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 맞서 베팅한 사람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시장에서 가장 영리하다는 돈들이 이미 오래전에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답을요. 마지막 사냥개는 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도연이 호텔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어쩐지 진지했어요. 차관보님, 숫자는 충분히 보셨죠? 그런데 차관보님은 아직 가장 중요한 걸 못 보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숫자들 뒤에 있는 사람이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일 한 가족을 만나러 가시죠. 이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사람들이 보여줄 겁니다. 다음 날 한도연이 저를 데려간 곳은 평범한 주택가였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현관에 들어서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겼고 거실 벽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건 세 사람이었어요. 70이 넘어 보이는 노인과 50대 중반쯤 된 남자, 그리고 어딘가 아직은 젊은이. 저는 그 젊은이를 보고 흠칫했습니다. 어제 반도체 공장 라인 끝에서 칩을 들여다보던 바로 그 청년이었거든요. 박지훈입니다. 어제 공장에서 뵀죠. 그가 수줍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저 회사에서 HBM사 만드는 엔지니어예요. 그리고 이쪽은 제 아버지, 이쪽은 제 할아버지십니다. 50대 남자가 박성우였고
노인이 박정만이었습니다. 한도연이 조용히 통역을 맡았어요. 박성호가 낡은 상자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 안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과 빛이 다 바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에는 알아보기 힘든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묻자 박성호가 천천히 말했어요. 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여기 계신 이 어른이 60년 전에 독일로 가셨습니다. 광부로요. 땅속 900m 아래서 석탄을 캤어요. 당시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일자리가 없었거든요. 독일이 광부를 구한다고 하니까 수천 명이 지원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땅속인데도요.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그 누런 편지를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이건 아버지가 그 탄광에서 집으로 보낸 편지예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박성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성호야, 아버지는 잘 있다. 여기 땅속은 깜깜하고 덥지만 한 달에 한 번 너희 얼굴 떠올리면 견딜만하다. 이 돈으로 동생 공책 사주고 너는 책을 사거라. 아버지는 평생 땅을 팠지만 너희만은 땅속이 아니라 햇빛 아래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거 하나면 아버지는 됐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성호가 그 빛바랜 봉투를 들어보였어요. 이건 아버지가 처음 받은 월급 봉투입니다. 봉투를 뜯지도 않고 그대로 고향에 붙이셨대요. 본인은 빵 한 조각으로 버티면서요.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성호가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저도 젊을 때 중동에 갔습니다. 사막에서 건물을 지었어요. 50도가 넘는 더위에 용접을 했죠. 그 돈을 모아서 집을 샀고 지훈이를 공부시켰습니다. 그러다 나라가 외환위기로 망할 뻔했을 때는 집사람하고 결혼 반지를 들고 은행에 줄을 섰어요. 나라 빚 갚는데 보태겠다고요. 온 국민이 금부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가진 게 그 반지밖에 없었거든요. 그가 아들 박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 아들이 세계 최초로 그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땅속에서 석탄을 캤고 아버지는 사막에서 용접을 했는데 손자는 세상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만들어요. 이게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누런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건 제가 워싱턴 사무실 화이트보드에 적었던 그 차가운 숫자들이었어요. 세계 5위, 반도체 점유율, 수출 금액. 저는 그 숫자들을 거품이라고 불렀습니다. 잠깐 운이 좋았던 거라고요. 그런데 그 숫자 하나하나가 바로 이런 편지들이었습니다. 땅속 900m에서 자식 공책값을 붙이던 아버지, 사막에서 용접하던 손, 결혼 반지를 내놓던 부부. 그게 70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세계 5위가 된 거였어요. 거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일생이었어요. 문득 30년 전 그 도쿄의 다나카가 떠올랐습니다. 거품에 빠져 모든 걸 잃은 친구. 저는 사람을 거품에서 구하는 게 제 사명이라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건 거품에 빠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품과 정반대로 자기 인생을 한 줌씩 바쳐서 진짜를 만들어낸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노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주름진 평생 땅을 판 손이었습니다. 그가 서툰 발음으로 딱 한마디를 했어요. 코리아. 굿. 저는 그 주름진 손을 마주 잡은 채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쓰다만 평가서가 떠 있었어요.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증시는 두 종목에 의존한 거품이며 머지않아 붕괴할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거품은 한국에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거품은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3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일본을 봤으니 한국도 안다고 생각했죠. 똑같은 영화라고요.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본 영화 한 편에 갇혀서 눈앞에 진실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진짜 거품은 자기가 다 안다고 믿는 제 오만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한 글자씩 지웠습니다. 한국 증시는 두 종목에 의존한 거품이며 백스페이스, 머지않아 붕괴할 것이다. 백스페이스. 화면이 텅 빌 때까지 저는 30년의 확신을 지웠어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레이였어요.
마이클, 사흘 됐어. 보고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에게 다른 말을 했어요. 부보좌관님. 제가 본대로 쓰겠습니다.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뭐, 한국은 거품이 아닙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저는 거짓 보고서에 제 이름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레이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어요. 마이클,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30년 쌓은 거 한 방에 날아가는 거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 경력 끝내는 거 일도 아냐. 정신 차려. 마지막 기회야. 거품이라고 써. 못 씁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전화가 거칠게 끊겼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이 정말로 끝장날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후련했어요. 그 누런 편지를 본 이상 저는 더 이상 거짓을 쓸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딱 하나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하다면, 거품이 아니라 진짜 실력이라면 왜 미국은, 중국은, 일본은 이 작은 나라를 그토록 불안해하는 걸까? 왜 그레이 같은 사람들은 한국을 그렇게까지 누르려 드는 걸까? 단순히 자존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강대국들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도연에게 그 의문을 그대로 물었습니다. 한도연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차관보님. 사실 그게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에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대국들이 왜 한국 앞에서 떨고 있는지 그곳에 가면 아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거대한 중공업 단지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후끈한 열기가 얼굴을 덮쳤어요. 쇳물 냄새가 코를 찔렀고 멀리서 쿵, 쿵 땅을 울리는 소리가 발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기계들이 시뻘겋게 달궈진 쇳덩이를 옮기고 있었어요. 영화에서나 보던 광경이었죠. 한도연이 거대한 기계 하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 키의 수십 배는 되어 보이는 어마어마한 쇠기둥이었어요. 차관보님, 이게 단조 프레스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거대한 쇳덩이를 어마어마한 힘으로 눌러서 모양을 만드는 기계예요. 이건 17,000톤짜리입니다. 17,000톤이요? 네. 이 정도 힘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부품이 있거든요. 원자력 발전소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 그리고 가장 크고 중요한 부품들이요. 저는 그 거대한 기계를 올려다봤습니다. 인상적이긴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그래봤자 기계 하나였죠. 저는 시큰둥하게 물었습니다. 대단하군요. 그런데 미국에도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한도연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미국에는 이게 없어요. 자유진영을 통틀어서 이걸 가진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중국을 빼면 전 세계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없습니다. 만약 미국이 중국에 의존하기 싫다면 이 부품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 딱 한 군데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동안 본 것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 한국이 아니면 못 구합니다. 원자력 부품을 만드는 이 단조 프레스, 자유진영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세계 LNG선의 7척 중 7척에 가까운 배, 한국이 만듭니다. 미사일과 전차, 유럽이 한국에 줄을 섭니다. 그게 전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하나하나가 세계가 돌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급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급소들을 이 작은 나라가 쥐고 있었어요. 한 박사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미국은 한국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까? AI를 못합니다. 한도연이 차분하게 말을 받았어요. 미국이 그렇게 공들이는 AI 산업, 한국 반도체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깨끗한 에너지를 원전으로 돌리려 해도 핵심 부품은 한국 아니면 중국이에요. 중국이 싫으면 한국밖에 없죠. 군수 물자 공급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관보님,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강대국들이 왜 한국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부러워서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한국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어느 날 문득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나라의 미래가
이 작은 반도에 묶여 있다는 걸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떠는 거예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그레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한국을 무릎 꿇리겠다던 그 차가운 얼굴, 거품을 터뜨려서 고삐를 죄겠다던 그 목소리. 그런데 만약 정말 그렇게 한다면, 한국 경제를 무너뜨린다면, 그건 한국의 목을 조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 미국의 목을 우리 손으로 조르는 짓이었어요. 한국이 무너지면 미국의 AI도 멈춥니다. 미국의 원전도, 미국의 무기도 멈춰요.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던 그 작은 나라가 사실은 우리 자신의 미래를 떠받치는 기둥이었던 겁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30년 동안 저는 약점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어디서 무너질지 그 급소를 찾는 게 제 일이었죠. 그런데 저는 가장 큰 그림을 놓치고 있었어요. 떨고 있던 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였어요. 미국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거품이라고 비웃던 그 나라 앞에서 정작 무릎이 후들거리는 건 우리 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아챈 그레이 같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숨기려고 더 크게 짓고 있었던 겁니다. 무릎 꿇려라, 고삐를 죄어라 하면서요. 저는 그 거대한 단조 프레스를 한참 동안 올려다봤습니다. 시뻘건 쇳덩이가 굉음과 함께 짓눌리며 단단한 부품으로 모양을 갖춰갔어요. 마치 이 나라가 지난 7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요. 짓눌리고 두들겨 맞고 그때마다 더 단단해지면서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써야 할 보고서가 그레이가 원하던 것과는 정반대여야 한다는 거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사흘 밤을 새워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이번에는 결론이 달랐어요. 한국 증시는 거품이 아니다. 그것은 70년에 걸쳐 쌓아 올린 실체이며 자유진영 핵심 공급망의 기둥이다. 미국은 한국을 짓눌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로 대해야 한다. 만약 한국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그것은 미국 자신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제 손으로 쓴 30년 통틀어 가장 정직한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 30년 명성을 송두리째 뒤엎는 보고서이기도 했죠. 저는 그 붉은 폴더를 들고 다시 백악관 지하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그곳으로요. 문을 열자 처음 그날과 똑같은 얼굴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탁자 맨 끝, 가장 좋은 자리에 그레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 입꼬리를 올렸어요. 다 끝난 일이라는 듯한 승자의 미소였죠. 마이클, 드디어 왔군. 결론은 정해진 대로지? 저는 대답 대신 보고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첫 줄이 떠오르는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한국은 거품이 아니다. 그레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마이클,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모두를 향해 차분히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두 눈으로 봤습니다. 한국은 거품이 아니에요. 그 나라는 우리 미국의 AI를 떠받치는 반도체를 쥐고 있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원전 부품을 만드는 유일한 자유진영 국가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보좌관님 말씀대로 한국을 무너뜨린다면 우리 AI 산업도 에너지도 방산 공급망도 같이 무너집니다. 한국의 고삐를 죄는 건 우리 자신의 목을 조르는 일이에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누구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레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저건 그냥 작은 동맹일 뿐이야. 마이클, 자네 한국에 가서 매수당한 거 아니야? 30년 명성을 이런 헛소리로 날려버릴 셈인가?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부보좌관님, 처음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디테일 빼고 거품이라고만 쓰라고요. 결론을 정해놓고 진실은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진실만 적어왔어요.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부보좌관님은 저더러 그걸 버리라고 하셨죠. 미국의 목을 조를 거짓말을 제 이름으로 쓰라고요.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하워드, 자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보고서를 강요했나? 그레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뭐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입에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큰 그림을 위한 거였소. 그 큰 그림이 미국의 AI와 에너지를 무너뜨리는 그림이었나? 경제보좌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하마터면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 미래를 끊을 뻔했군. 마이클이 직접 가서 보지 않았다면. 그날 그레이는 그 방을 나가야 했습니다. 그의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어요. 동맹을 길들일 짐승으로 보고 진실 위에 자기 야심을 올려놓았던 사람은 결국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끝까지 그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가 한국을 잘못 봤다는 사실에 분노할 뿐이었죠. 며칠 뒤 저는 한경제 방송에 나갔습니다. 석 달 전 바로 그 방송에서 저는 큰 소리를 쳤었어요. 한국은 고삐 풀린 망아지다. 석 달이면 반토막 난다고요. 진행자가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리드 차관보님, 석 달 전 그 전망, 지금도 유효합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다던 그 자부심을 저는 그 자리에서 내려놓았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진행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거품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일본도, 닷컴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안다고 믿었죠.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습니다. 한국은 거품이 아니에요. 그건 한 나라 국민이 70년 동안 자기 인생을 한 줌씩 바쳐서 만들어낸 진짜였습니다. 그런 건 거품처럼 터지지 않아요. 두들겨 맞을수록 더 단단해질 뿐입니다. 방송이 나간 뒤 월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번도 틀린 적 없다던 사냥개가 제 입으로 패배를 인정했으니까요. 제 명성에는 금이 갔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위에 쌓은 명성보다 진실을 말하고 잃은 명성이 훨씬 가벼웠으니까요. 제 책상 위에는 지금도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올 때 박성우 씨가 복사해서 건네준 그 편지예요. 땅속 900m에서 쓴 한 아버지의 편지요. 너는 땅속이 아니라 햇빛 아래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거 하나면 아버지는 됐다. 그 아버지의 소원대로 손자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앞선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햇빛 아래서요. 그리고 그 반도체가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강대국의 크기로 세상을 봅니다. 땅이 넓은 나라, 인구가 많은 나라, 자원이 많은 나라가 강하다고요. 하지만 그날 서울에서 저는 다른 걸 봤어요. 땅도 좁고 사람도 적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오직 사람의 힘 하나로 세계의 급소를 쥐는 걸요. 그게 가능하다는 걸 저는 평생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혹시 작은 것을 작다고만 여기고 계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진짜 단단한 것은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한국을 고삐 풀린 망아지라 비웃던 미국 차관보가 서울에서 두 눈으로 본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작은 나라를 세계 5위로 만든 건 넓은 땅도 풍부한 자원도 아니었습니다. 땅속 900m에서 자식 공채값을 붙이던 아버지, 사막에서 용접하던 형제, 결혼 반지를 내놓던 어머니, 바로 우리 가족의 손이었습니다. 그 자부심을 오늘 곁에 있는 가족과 한번 나눠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소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